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AI 시대 기업 생태계 대담, 반도체 AI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용태 원실의 백경원 비서관입니다. 먼저 오늘 대담의 주최자이신 김용태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오늘 AI 시대 기업 생태계 대담을 함께 마련해 주신 우리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 그리고 주간조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님, 대담에 참여해주신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자유토론에 참여해주시는 김경호 한국펠리스 산업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시는 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님과 서울 강남병 고동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 AI 산업에서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잇따라 뛰어넘고 있으며 AI 수요 확대와 함께 기업의 이윤 규모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오늘 대담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성과급, 주주환원, 재투자, 국민 배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업 경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익은 1차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기여가 미래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책임은 국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의 역시 정교한 수기가 필요하며 정파적 논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가는 논의가 기업 이윤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찾고 대한민국 반도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업인 여러분, 우리 재단의 차세대 전문가 모임인 더 새로운 생각, 이 기획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태 의원님,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자유기업원과 주간조선 소중한 회원을 나눠주실 발제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척 바쁘신데도 본회의 끝나자마자 함께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과 고동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참석 지금 막 입장하시는 김기현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이 큰 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노안에도 읽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을 북돋우는 공정한 제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제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창의 그리고 위험 부담이 거둔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투자하며 과감하게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그 지혜를 모아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과 또 많은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환 이사장님께서 또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자유기업원과 함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과거의 생태계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의 질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욕이 앞섰고 또 민주화라는 이러한 화두 속에서도 법과 제도가 뭔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변화 요구에 따라서 그런지 뭔가 원리 원칙을 훼손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업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데 이러한 그 기업의 성과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재단하거나 또는 기업의 논리 또는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배분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이 기업들은 이러한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다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도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히 반도체나 이러한 분야는 성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맞는 더 큰 또 투자를 요구하는 장치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 기업은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서 경영적 판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승재 교수님의 발표와 함께 우리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문화 또는 제도적 기반이 계속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활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서 자기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님께 축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를 직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룰링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을 한 번도 우리가 검토해 보지 못한 시점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제도만 가지고서 운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처음 맞닥뜨리고 보니까 국민적 위화감만 커지고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도박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조금 이제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전부 다 국민 배당제 나누자는 것도 매우 황당하게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기업의 문제를 각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차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회 전체가 한탕주의가 한탕주의로 흘러가면서 주식도 완전히 도박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투기, 카지노 비슷한 상황이 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제도를 설계해서 하는지도 기가 차지만, 이 성과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부 장관이 가더니 해결해 온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부터도 참 엉터리고 숙제가 많은데, 빨리 이거 조금 이런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제도를 조금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영태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서 감사드리고, 최승돈장 아침에 뵈고 또 뵀습니다. 우리 박지원 이사장님 또 감사드리고요. 오래간만에 손승민님도 뵈어서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 함께 계셨는데 우리 다 함께 저희들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뒷바라지하도록 고동진 의원님께서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조은 의원님께 축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오늘 주가를 봤어요.
SK 하이닉스가 190만 원, 삼성전자가 27만 원, 뭐 이 정도인데요. 최고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SK 하이닉스는 269만 9천 원, 삼성전자는 36만 원. 그러면 그동안 많이 고점에서 사신 우리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삼전 닉스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노조는 6억씩 가져가고 그러면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업 이익에 배분에 관여를 해서 광주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민 배당제 하겠다 하고 이게 뭔가 좀 뒤틀린다. 그래서 오늘 김용태 의원님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박지원 이사장님, 최승로 원장님, 또 오랜만에 최상미 교수님, 또 손승미 의원님, 조은갑 본부장님, 이병혜 교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최고가가 298만 7천 원이었다고 그러네요. 네, 거의 300만이었습니다. 네. 38만 원. 제가 이렇게 우선 쭉 봤는데 그랬는데요. 역시 삼성전자 사장님 출신이셔서 네. 주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분께 사실 이 강의를 1시간 정도 들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우리 저희 고동진 의원님의 네, 축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여기 반도체하고 AI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뭐 시의적절하게 세미나를 일단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그 누구야 그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뭐 초과 이익 환수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사실은 나오지가 않죠.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40년을 있었는데 반도체가 83년도 시작할 때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통신에서 번 돈을 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다행히 통신 소속이었고 제 동기들은 출근할 때 그저 반도체 근무하는 애들은 워커 신고 군화 신고 출근을 하고 4, 5년을 기흥에 공장 짓고 그럴 때 하다못해 거기 이렇게 무슨 큰 돈을 쓰게 되면은 통신 격리에 와서 결제를 받아가고 그랬어요. 회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 수익은 1년 동안 내는 수익이 아마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에서 번 돈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올해 벌어들일 돈이. 그러면 그것을 기업이 어떻게 재투자하고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물론 그리고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우리가 잘 모르는 여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곳에 굉장히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걸 더 늘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 그러한 좀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문가분들이 토의를 해서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어느 게 진짜 옳은 건지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 오늘 또 AI하고 반도체 여기 그 우리 패밀리스 협회에서 그 김경호 원래 그 회장이 이번에 새로 선임됐습니까? 2월 말에 새로 손 네, 그 저랑 같이 일했던 김경수 대표가 아니 이번에 새로 된 김경호 회장 삼성에서 오래 있었어요. 맞습니다. 옛날 그 저기 어부 반도체에서 그 펜리스가 그 자체 칩을 개발했던 친구거든 같이. 예, 그래서 그쪽은 하드웨어를 했었고 저는 소프트웨어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AI하고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패밀리스 산업에 사실은 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수혜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 들어봤을 만한 회사 그 MPU, 뉴럴 프로세싱 유닛 하고 있는 퓨리오사, 리벨리온, 그 다음에 뭐 다른 한두 개, 뭐 엣지 컴퓨팅 하는 그런 회사들이 현재 쫓아가고는 있는데 특히 팹리스 쪽이 뭐 지금 거의 뭐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재투자의 큰 영역이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부분들이 포함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이사장님 오래간만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맡은 이화여대 최상미 교수입니다.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좋은 그 세미나 허락해 주신 김용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제하시는 의원님은 제가 처음 봤는데 무슨 세 번째 발제해 주셔서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팬이라고 꼭 전해드리라고 제가 아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고 아시다시피 그 호황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정말 초 이래 없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일어났었고 메모리 때문에, 그다음에 20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각각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은 수익을 내는 거는 10년, 20년 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그 산업과 학계에서 명성이 높으신 최승재 법학과 교수님하고 김민균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의원님, 그 다음에 조은갑 본부장님 이렇게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법학적 곡찰, 그 다음에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런 그 초과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승재 교수님께서 그 회사법과 노동법의 접점, 주주와 근로자의 성과 배분이라는 주제로 15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입니다.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나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발표처럼 굉장히 짧은데 제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가지고요. 15분의 요령껏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회사법하고 노동법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등기이사를 중심으로 한 그 하이랭킹 오피서들을 규율하는 법이고, 노동법은 임직원이라고 말할 때 이제 미등기 이사들을 포함한 임직원을 규율하는, 근로자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측과 노측으로 다시 이제 나뉘어지죠. 그래서 서로 볼 일이 없는 법이 이제 이번 일로 만나게 된 꼴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상으로는 지금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SK하고 이제 삼성인데요. 삼성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삼성전자 잠전 합의안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금액 상한선도 없애고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잠정 합의안에 또 보면은 반도체 부분 내에서도 또 사실은 나누는 일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 안정화를 위해서 메모리 쪽에 있다가 옮겨갔는데, 사실 옮겨가는 바람에 회사에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노사관계 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엄청난 사실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해서 제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봉합이 된 건지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 산업계 여러 분야에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논의된 게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뭐 현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고요. 오늘 아마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전제로 파트 2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실은 뭐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주주의 몫은 뭔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주는 이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몫은 영업이익 전체가 주주의 게 아니고요. 사실은 레지듀얼 클레이먼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자와 관점에 놓고 보면은 근로자의 몫을 떼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서 사실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근로자는 어떤가요? 근로자는 원래 영업이익에 대해서 나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위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험의 관점에 놓고 보면 정해진 급여 그리고 성과급에 있어서 연동형 급여, 그러니까 성과 연동형 급여가 하여튼 양쪽 다 하여튼 급여를 받는 사람들, 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급여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험을 나눌 생각이 있으면 사업을 했겠죠. 근로자를 안 하고. 원래 이제 이 영업이익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을 나누려면 손해를 같이 나눠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거고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주주는 영업이익에 근접해 있긴 하지만 모든 게 다 그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기사를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매출 원가를 빼고 판관비 등을 뺀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당기순이익도 사실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면은 프로핏 로스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실은 이익이라고 하는 건 영업이익 외에 영업외이익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팔아도 사실은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판 거하고 근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와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갑자기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뭐 이게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원래 삼성은 뭘 가지고 했냐면 에바라고 해서 이코노믹 밸류 에디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뭐 산식은 거기 보면 있고요.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웩이라고 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사실은 이제 이 IC라고 하는 이제 인베스트 캐피털을 곱해가지고 한 걸 갖다가 노펫에서 뺀 게 에바인데요. 사실은 뭐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사례 해설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 그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종래에 그러면 삼성에서 썼던 에바는 어떤 장단점이 성과급 지표로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성과급을 갖다고 왜 주나요? 고정형 급여를 취하지 않고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 근로자들은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고정급으로 받게 되면은 이를 더 할 인센티브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과 연동형 급여를 주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프린시플 그 에이전트 프린시플 문제를 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주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사실 우리 사주 조합 같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까진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연동형 급여를 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주주 가치와 연동이 되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걸 하실 때 복잡한 계산의 문제라는 단기 실적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에바를 버리고 만약에 영업이익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을 그 근로자한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는 관점에서 아까 보면 제가 주주는 레지듀얼 클레이먼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주주가 가는데 이런 질문을 극단적으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데 그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걸 해보게 되는데 사고 실험의 예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 전체를 다 끌어다가 만약에 성과급으로 줘버려가지고 영업이익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 다 줄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나 주주한테? 왜냐하면 주주는 어차피 남아 있는 거를 먹는 레지드럴 클레이먼트니까 노웨이인 거죠. 이 답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또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엔 오늘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와 주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건데 주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캐피탈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최적의 구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주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픽스드 인컴을 받거든요. 이자만 받거든요. 그 이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이자 이상으로 더 잘 나간다고 이자를 이상을 더 받지도 못하고 못 나가도 이자는 받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임금 안 받습니까? 회사 어려우면 임금 체불하면 처벌 안 됩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아예 처벌하거든요. 그럼 회사가 어려울 때는 또 월급을 줘야 된다면 회사가 어려울 때 이자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테이킹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보면 지금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임직원이 영업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노사 합의를 하면 되나? 곤란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 구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딱 들었을 때 이상해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왜 그게 이상한지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근로자가 영업이익의 업사이드 그러니까 잘 될 때 돈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가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가 아니라 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가야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주와 유사한 지위라는 건 주주는 업사이드도 먹고 다운사이드도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를 다 같이 열어줘야 돼요. 업사이드는 먹고 잘 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텐데 못 되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왜 이게 이상하지? 이상한데 왜 이게 원래 노사협상을 할 때 성과가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하고 사실은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쟁점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를 쓸지 영업이익을 쓸지 아니면 세후 영업이익을 쓸지 아니면 하는 문제하고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논리 구조상 디멘전이 다른 거죠. 그러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는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 다 열려 있는데 주주가 그러면 영업이익을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회사에서 지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했는데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주주가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상법은 뭘 말을 하고 있냐면 배당 가능 이익 한도에서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 상법 하는 교수님들이나 회사법 하는 교수님들 말고도 예를 들면 코피 파이낸스 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법학으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지만 또 MBA도 하고 텍스로도 사실은 이제 그레이저 스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홀 픽처에서 한번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주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의 한계가 왜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한계가 되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금고에서 가져가도 될 텐데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회사는 회사 독자적인 몫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금이라는 걸 두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이제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오늘 이 논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렸다고 생각되는 게 이 논의에서 주주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가 없냐면 지금 T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오늘 그냥 청산시켜가지고 나눠 먹자 그러면 이거 몫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걸 만약에 T축을, 그러니까 타임축을 놓고 미래에 대해서도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회사법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발전시켜 오면서 네가 주주지만 다 못 가져가. 너는 배당 가능 이익만 가져갈 수 있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룰을. 그러니까 이 룰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그 T축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일의 성장, 내일의 존속, 내일의 투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섞여서 서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이런 T0라고 하는 현재 축 외에 T1, T2의 미래축이 있는데 이걸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일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살아서 나눌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스테이크를 다 나눠 먹고 나면은 내일에 우리 자손들을 뭘 주려고 생각하는 건지 부끄러워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건너뛰고 노동계에서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을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뭐 이거 돈을 많이 줘야 이공계 우수 인재가 확보되고 뭐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우려는 노노 갈등이 있다, 뭐 경영 경직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요 이야기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뭐 위원장님 의장님 조금 사회자님께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3분의 조금만 제가 짧게 할 테니까 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외람 되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 소득 격차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실은 아까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임금 추이를 한번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죠. 대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도 저기 또 사회자님께서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임금 추이 그래프가 아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버렸을 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내일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우리가 과거 그 정부들에서도 보면은 사내 유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 유보가 이게 말 그대로 아이들머니면 사실은 이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도. 근데 얘가 지금 아이들머니가 아니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지금도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될 돈이고 반도체는 라인 하나 깐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 10조 이야기는 지금 60조, 70조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오늘 벌어도 내일 투자를 안 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바로 밀리는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TSMC 엄청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팹리스 고동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메모리 쪽에 사실은 이제 그것도 AI라는 상황에 제가 사실은 숫자를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정말로 유닛 프라이스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율 효과도 있는 게 아닌지. 환율 효과를 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건지 거기 그러면 인플로이가 컨트리뷰션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입니다. 엠피리컬로 만약에 본다면. 뭐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경총 입장에 대해서 뭐 이익을 나눈다는 게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서 단체 교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경총 입장 같은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 경총 입장은 조금 고려할 점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도 사실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기초해가지고 외액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뭐 TSMC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보면 TSMC가 재밌는 게 제가 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TSMC는요 사실은 기본급을 되게 줄여놓고 성과 연동형 급여를 되게 키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돈은 되게 작은데 실적이 좋으면 같이 따라서 많이 주고 적어지면 같이 따라서 줄어드는 구조를 갖다 연동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플럭츄레이션이 크게 돼도 기업에 있는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쿠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청 데이터로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극단을 올려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제가 뭐 나중에 토론할 때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그럼 주주 몫으로 다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제가 주주와 근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주주와 근로자 외에 잊고 있는 하나의 말을 못하는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든 정부든 퍼블릭 섹터에서 나가서 이야기해 줘야 될 오익 부분이 뭐냐면 회사입니다. 회사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내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관이 만약에 배신적 행위를 해버리면 회사는 내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그럼 성과급을 정해야 되냐 아마 이런 논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가끔 저한테 이것 때문에 연락 오시면 물어보는 게 그럼 주총을 해야 되냐, 이사회를 해야 되냐, 주총해야 된다는데 이사회 하면 안 되냐, 뭐 주총을 꼭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엔 주총을 원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사회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대성 기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이사회 규정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사회이사가 이걸 이사회 하자고 안 했다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못 봤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법하고 노동법은 원래 만나는 게 아니었고요. 저는 회사법, 상법 쪽에 주로 받고 우리 정재욱 변호사는 주로 노동법을 만나서 우리 둘이 개인적으로 친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만날 일은 원래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걸 이 기점으로 서로 만나게 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원래는 사실은 딴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만나게 됐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만남을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회사의 주주는 기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를 통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사회에서 사실은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이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꺾지 않을 수준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사실은 지금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라봐야 되고 만약에 그 일을 잘못하면 이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은 주주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근로자가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권이 있습니까? 주총에서 사실은 주총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해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이거를 가지고 야 영업이익 많이 났는데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TSMC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기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구별 없이 만약에 급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때는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여러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PSPI에 대한 대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 비추었을 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교수님께서 그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 회사법, 그 다음에 노동법 양가 측면에서 잘 고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 다 발제 듣고 그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강대 김민균 교수님이신데요. 김민균 교수님께서는 반도체 호황에 대한 이윤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민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최승재 교수님께서 발표를 길게 하실 줄 알고 일부러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요약해서 좀 임팩트 있게 좀 준비를 하셔서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뭐 아까 조은희 의원님께서 이제 주가, 삼성전자 주가하고 하이닉스 주가를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천문학적인 얘기가 좀 그렇겠지만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익과 그런 어떤 그런 숫자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합쳐 한 150조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초호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도 우리 반도체 산업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뭘 해야지 우리도 이 돈을 갖고 우리 미래 세대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에 관련해서 더 나은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초호황 어떤 그런 상황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AI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AI 어떤 그런 뭐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AI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반도체 어떤 그런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 수요가 아무래도 굉장히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로 모든 어떤 그런 실적들이 이제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수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장기 호황 어떤 그런 사이클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주문이 거의 뭐 끝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은 주문이 들어오게 확정이 된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때 만들어내기만 해도 정말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이익들이 계속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이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경우에 뭐 근로자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일단 어떻게 쓸까, 어떻게 배분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배당이다, 어떤 그런 성과금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반도체가 언제까지 호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반도체가 이만큼 돈을 벌어왔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숫자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저는 5년 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2023년에 가장 어떻게 반도체가 어려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업이익이 한 6.6조 정도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안 좋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호황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호황이 과연 우리가 뭘 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간에 일단은 용인 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안에 반도체 어떤 그런 생산 기지도 수입을 했고요. 지금 또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디아나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투자를 한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표한 투자 계획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150조 원이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이익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솔직히 들어갈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냥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호황에서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투자를 안 하고 게을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방 TSMC라든가 뭐 미국이랑 일본의 마이크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뒤로 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 어떤 그런 중장기 전망은 어떨까? 우리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중장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확인한 바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장밋빛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향후 5년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추격하는 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엄청난 이익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성과금 6억이다, 뭐 유화감 조성이다, 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주 배당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어떤 그런 향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재투자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계속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현재 글로벌한 어떤 그런 반도체 상황은 어떠냐? 과연 우리나라가 계속 이끌어갈 수 있으냐는 부분에 있어서 뭐 파운드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솔직히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라. 뭐 칩스라는 어떤 그런 보조금 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뭐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나라의 경쟁이나 어떤 나라를 제쳐두고라도 자국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이라는 어떤 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 70조 이상을 자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어떤 그런 경쟁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반도체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경쟁을 파악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은 투자이죠.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분이 이루어서 뭐 이윤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뭐 근로자의 어떤 그런 뭐 성과금도 당연히 좋고요. 주주배당도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반도체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투자를 할 때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로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 반도체라든가 AI 디바이스가 과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AI 수요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런 AI 산업이라든가 반도체와 연계해서 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어떤 위협들이 있나,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 첫 번째는 당연히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안에 중국에 진출을 했을 경우에 여러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격적인 세제 혜택하고요. 정말 어떤 많은 인프라 부분에서 삼전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전쟁이 좀 시작하기 전이긴 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자국의 어떤 그런 본 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의 어떤 그런 클러스터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요인들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요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남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전력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용인이라든가 우리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서남권을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첫 번째가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영광에 어떤 그런 원전을 더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하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어떤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ES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용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용수입니다. 용수도 광주,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서남권 지역에서 아무래도 영산강이라든가 너무 한 어떤 그런 용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원활하게 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인프라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시게 될 인력입니다. 그죠?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 한때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성과금 6억의 어떤 그런 뉴스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저희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반도체 계약학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반도체에 어떤 관련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제 서남권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종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만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 부품, 어떤 그런 공급망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문제 없이 잘 공급이 돼서 반도체가 완성이 되더라도 칩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어떤 그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통해서 뭐 수출이 되든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그런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흘러가던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4대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뭐 인력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손전망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손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전력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특히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이 송전망 같은 경우에 매번 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행자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용수 같은 경우에도 뭐 댐이 필요하다거나 공급의 어떤 그런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용수 관련해서 확보해야 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제 그럴 거면 당연히 어떤 그런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력들을 모셔오려면 당연히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삼전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워낙 뭐 성과금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확보돼야 되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투자가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효율적으로 성공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 과연 완벽하게 다 채워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본 TSMC 구마모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TSMC 구마모토 공장 어떤 그런 산업 생산 기지를 유치하게 되면서 뭐 파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휘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서남권의 어떤 그런 투자 어떤 생산 기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용을 받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정부라든가 어떤 거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을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또 기업이 결정한 어떤 그런 투자 결정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정말 생존이 걸려 있는, 정말 기업의 어떤 그런 성패가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시간을 지키려 말을 빨리 했는데 좀 정리를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반도체 패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이런 초격차라든가 반도체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 그리고 투자의 어떤 그런 성공 요건, 제가 말씀드린 4대 요인이라든가 인프라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이익의 어떤 그런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특히 뭐 단순하게 우리가 반도체라고 어떤 그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련된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공급망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손정만의 전력 같은 경우에는 관련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고려를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치밀한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들이 반드시 병행돼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투자한 만큼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의 어떤 그런 패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 투자가 중요하고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 AI 반도체 생태계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반도체 AI 산업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산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AI 분야가 더욱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다닐 때마다 꼭 시간과 뭐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해외 산업 현장을 꼭 제가 방문을 해서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라든지 아니면 호주에 있는 하나의 K9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위에 원전을 또 수주했는데 그 현장이라든지 지난주엔 제가 마닐라 출장을 가면서 삼성전기가 마닐라에 나가 있어가지고 삼성전기의 사업장과 또 HD 현대 마닐라 조선소까지 봤는데 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물론 나라마다 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법인장이라든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은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반도체하고 AI 부분이 더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고 또 특히 지금 그 반도체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 문화를 보면은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우선해서 채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이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소재 부품, 뭐 장비, 설계, 파운드리, 후공정, AI 특화 제품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 생태계와 함께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력, 냉각 인프라, AI 소프트웨어, 툴체인, 뭐 팹리스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등 굉장히 많은 연관된 생태계가 함께 성장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 영상을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으로서 세 가지인데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마닐라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갔다 왔던 삼성전기 현장에서도 뭐 HD 조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약 5천 각 사업장별로 5천여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필리핀에서 물론 필리핀이 이제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공급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필리핀 특성이 이제 서비스 산업에 많이 종사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모시고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했을 때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노동력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우리가 공급받고 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필리핀에다 기술교육원을 만들어서 HD 나름대로의 그 기술 스탠더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HD 현대 같은 경우는 울산 조선소도 있지만 마닐라 조선소도 있고 또 베트남 조선소도 있는데 각 조선소에서 HD 현대가 요구하는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탠다드를 나름대로의 확립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닐라 현지에 이제 HD 현대의 기술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필리핀 노동자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제 인재 양성이고 교육인 것 같은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학 단계에서의 교육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AI 관련 학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최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또 계약학과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신 공정,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투자, 기술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 최신 공정과 기술에 맞는 설계가 반영돼야 되고요. 또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 편입해 재학 중 실무 경험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재, 장비, 설계, 후공정 등 세부 분야별 특화 전공 또는 트랙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학 단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좀 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정원을 확대하고 또 자유롭게 학과 간에서 이 공부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반도체 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인턴십 단계입니다. 현재는 인턴십이 단기 체험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실질적인 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을 많은 현장을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연계형 장기 인턴십을 확대해서 좀 3개월에서 1년 단위, 3개월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더 좀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회사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좀 실무 경험을 쌓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턴 기간 중 실제 프로젝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행정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교육의 차원에서 보조 업무를 지향하고 중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려면 중소 중견 반도체 기업의 인턴십 운영 여력을 보완하고 또 정부 지원 인건비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또 이 대기업 밑에 협력사들하고의 공통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후공정이라든지 장비 소재 분야까지 경험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대상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피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어제 사피가 졸업식이 있었고 또 오늘이었나요? 오늘이구나. 제가 오늘 못 갔는데 본회의 때문에 85% 이 사피를 졸업한 85%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기업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사피형 모델들이 좀 더 많은 기업체라든지 또 산업에 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업이 직접 교육 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또 실무 경험이 없는 청년을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근데 해결하려면 또 반도체 AI 분야로까지 확대를 적용해야 하고 최근에 그래서 사피도 AI를 특화해서 좀 추가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대기업 단독 운영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설계 공정, 소재, 장비 등 세부 분야별 전문 트랙 구성해서 생태계 전반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 수료의 참여 기업 채용 연계 비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로 좀 비슷한 내용인데 덧붙이자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태까지 우리가 사내 대학 같은 경우에 많은 회사에서 운영했는데 대학원은 없었는데, 그 LG에서 AI 대학원을 최근에 사내 대학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수를 충원하는 문제도 기업 자체에서 많이 충원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점 같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위한 그 커리큘럼을 직접 짜다 보니까 기업 맞춤형 인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 사내 대학, 대학원 분야를 반도체라든지 AI 분야에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3단계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한데요. 민간주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하고, 또 대학, 기업, 정부 간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커리큘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신입 채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우리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는 것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이 반도체 AI 분야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계속 투자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반도체 산업은 소재, 장비, 설계, 파운드리, 후공정 등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재 양성 전략 역시 이 전 영역을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 기업 인턴십, 사피형, 실전 교육의 3단계 체계를 통해서 청년들이 본격 채용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네버 스킬링 문제가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이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현재의 실적 호조가 우리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짧게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반도체나 AI 인력 양성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페니스 산업협회의 조원갑 본부장님께서 그 생태계 고도화 전략, AI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협회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김경호 회장께서 일정이 바뀌면서 제가 대체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지나서 자료보다는 개괄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민균 교수님이나 또 여러 패널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착시에 조금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그 미국의 팹리스 기업을 잘 아시잖아요. 네. AI 반도체를 만들고 그 엔비디아가 만든 GPU 칩이 전 세계를 지금 80%, 90%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초과 이익이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능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고급 생산기지 수준이고, 미국의 팹리스에 추동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와서 메모리 쪽에 우리가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반도체의 여러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약한 연결고리에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반도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시장이 100으로 치면 지금 메모리 시장은 사실은 한 30에서 35%밖에 안 되고, 그리고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는 65%가 되는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 35% 되는 시장에서 지금 60, 70%의 시장 세를 가져가면서 이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반도체 65% 정도 되는 더 큰 시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뭐 거의 한 60, 70% 정도의 모든 시장 세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팹리스의 시장 세어는 1% 아주 극히 초반대나 1% 언더거나 그렇습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상 K-팹리스 생태계를 좀 고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런 이익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익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까 저 고동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패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교육은 그 한 파트가 될 거고, 그 시장 세어를 1%를 초과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팹리스 생태계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시선과 온기를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자료에 핵심 추진 과제 구체적 실행 방안 간단히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구조적 재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팹리스 쪽에 뭔가 이 팹리스 기업들이 좀 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걸 통상 MPW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민간의 그 팹리스 전용 펀드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인력 수요나 그 설계 자산, IP, 그리고 설계 역량 이런 것들이 진짜 아직 구조적으로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핑을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미국은 그 팹리스 기업들이 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 측면의 칩 설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그 풀스택 생태계라는 그 통합적 형태로 이제 좀 지원하셨으면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아주 취약 요인이 이제 그 파운드리라는 생산 시설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할 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성숙 공정에 해당되는 그 40나노하고 90나노 사이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데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28나노 밑으로 첨단 쪽에 많이 이제 특화돼 있고, 우리나라의 파운드리가 반도체 칩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3개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뭐 첨단 쪽이고 DB 하이텍하고 SK 키 파운드리는 그냥 130나노 이 외곽 쪽에만 있어서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그거를 칩을 설계해서 그거를 생산을 시제품을 해보려면 중국의 뭐 SMIC를 가거나 대만 TSMC를 가거나 UMC를 가서 제작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산업부가 이런 그 팹리스 기업의 애로를 알고 상생 파운드리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빨리 집행이 돼서 저희 팹리스 기업들한테 좀 뭔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 AI 반도체 인재 양성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의 사피 모델을 그 AI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대를 해서 특히 설계 쪽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업체에서 가장 그 애로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학부만 나오면 대학만 나와서는 이론 교육에 머물고 있어서 실제 팹리스 기업에 채용이 되면 2, 3년 동안 설계 업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 그 계열을 나와도 취업을 하긴 하는데 설계 업무 투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려서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은 이를테면 대한상의에서 한 6개월이나 7개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사피는 1년 정도 과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부를 그 졸업하고 좀 이렇게 기업까지 갈 때 그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이를테면 뭐 1위 툴이라든가 어떤 그 RTL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좀 설계와 관련된 어떤 실제
그런 걸 한번 좀 손으로 직접 다뤄보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는 이제 이런 안을 냈습니다. K-팹뉴스 퓨처 아카데미라든가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픈 러닝 랩 측면에서 지금 EDA 툴이라는 거 이제 설계할 때 검증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런 AI 개발 환경이나 EDA 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방형으로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인프라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반도체 착시 측면에서 메모리가 잘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약한 연결고리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좀 더 시장의 몫이 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더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좀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고 설계 분야에 있어서도 설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